나유리는 비가 유리창을 사선으로 긁어내리는 저녁, 오래된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은 채 계약서 마지막 장에 붉은 표시를 그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유리는 그 말이 반만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숫자 뒤에 숨어 거짓말을 할 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백림그룹 재개발 자문계약서, 사본과 동창회 초대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초대장은 향수 냄새가 날 만큼 과장된 문장으로 꾸며져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도경모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10년 전 졸업식 날, 유린의 낡은 구두를 보고 모두가 웃을 때 가장 크게 웃었던 남자였다. 그는 이제 투자회사 대표가 되었고 백림그룹 외부 자금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유리는 초대장을 찢지 않았다. 오히려 투명 파일에 넣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굴욕은 증거처럼 오래 보관될 때가 있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동창 모임방에서 올라온 메시지들이 화면 위로 튀어올랐다. 아직도 혼자야. 이번엔 누구 데려오니? 설마 일 때문에 못 온다는 핑계는 아니겠지. 웃는 표정들이 문장 끝마다 붙어 있었지만 유리는 그 속에서 익숙한 칼라를 보았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피곤함은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살아온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모임에는 혼자 갈 수 없었다.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었다. 도경모가 그곳에서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자료를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의심받지 않는 명분이 필요했다. 유리는 업무상 접근하면 경계가 높아질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오래된 동창, 그것도 여전히 조롱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경모는 방심할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작은 광고 사이트에 올려둔 임시 동행구인 글을 다시 열었다. 답장은 하나뿐이었다. 이름은 백이준. 직업란은 비어 있었고 자기소개는 너무 짧았다. 시간을 지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시한 역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리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평범한 대행 직원이라기엔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건조했다. 다음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낡은 검은 코트와 흰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구두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고 시선은 낮았지만 주변을 놓치지 않았다. 유리는 그를 마주 앉히고 조건을 설명했다. 오늘 밤 6시부터 11시까지 남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이름은 그대로 써도 되고 직업은 프리랜서라고 하세요. 질문을 받으면 길게 대답하지 마세요. 특히 내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주는 커피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돈을 먼저 묻지 않았다. 그 점이 유린에게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실직 상태라고 들었는데 괜찮겠어요? 유린이 물었다. 이주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가 말했다. 실직이라는 말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정해진 직함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답은 이상했지만 허세는 없었다. 유리는 그의 눈을 살폈다. 도망치듯 사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혹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녀는 계약금을 봉투에 넣어 건넸고 이주는 망설임 없이 받았다. 동창회가 열리는 세린 호텔 로비는 겨울비에 젖은 도시와 달리 지나치게 밝았다. 대리석 바닥은 사람의 얼굴이 비칠 만큼 윤이 났고 천장 샹들리에는 값비싼 침묵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유리는 검은 원피스 위에 회색 코트를 걸쳤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선은 단정했고 걸음은 조용했지만 멈춤이 없었다. 이주는 그녀보다 반걸음 뒤에서 걸었다. 진짜 남편처럼 과장되게 손을 잡지 않았고 고용된 사람처럼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웃음소리와 향수 냄새가 밀려왔다. 가장 먼저 유린을 발견한 사람은 주미란이었다. 미라는 학창시절 늘 유린의 도시락을 보고 불쌍하다는 말을 웃음처럼 던지던 여자였다. 그녀는 잔을 들고 다가와 유린의 코트와 이준의 구두를 빠르게 훑었다. 어머, 정말 왔네.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남편도 데려왔어.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이미 값을 매기고 있었다. 유리는 미소를 지었다. 이쪽은 백이준 씨예요. 제 남편입니다. 유린이 담담하게 말했다. 몇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다.
이주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누군가가 직업을 물었다. 이주는 유린이 시킨 대로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느슨해졌다.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실패를 포장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미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요즘 프리랜서도 참 다양하죠. 수입은 안정적인가요? 다른 동창인 문태식이 웃으며 물었다. 그는 예전부터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히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를 키우는 부류였다. 이주는 잔을 내려다보다가 대답했다. 안정이라는 건 수입보다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순간 몇 사람이 웃음을 멈추었다. 농담인지 반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유리는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주는 생각보다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 도경모는 조금 늦게 나타났다. 그는 회색 수트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당연한 세금처럼 거두며 걸어 들어왔다. 그의 주변에는 고급 시계와 얇은 웃음, 그리고 남을 낮추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붙어 있었다. 경모는 유린을 보자 잠깐 멈추었고 곧 반가움을 가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유린, 정말 오랜만이다. 아직도 그렇게 똑바로 서 있네. 그 말에는 칭찬보다 조롱이 많았다. 유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랜만이야, 도경모. 너는 여전히 사람들이 네 주변에 서 있어야 안심하는 것 같네. 유린의 대답에 가까이 있던 몇 사람이 숨을 삼켰다. 경모는 크게 웃었다. 날카로운 건 여전하군. 그런데 세상은 날카롭기만 해서는 안 움직여.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지. 그는 이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편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나? 이준은 경모의 손목시계와 커프스를 아주 짧게 보았다.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정리라 청소 쪽인가? 경모가 웃음을 흘리자 주변에서도 얕은 웃음이 번졌다. 이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어질러진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어질러 놓은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웃음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경모는 눈매를 가늘게 좁혔다. 유리는 그 순간 이준의 말투에서 묘한 권위를 느꼈다. 겉으로는 낮게 말했지만 듣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경모는 의도적으로 유린을 자기 테이블 가까운 곳에 앉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무대였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나? 졸업식 때 후원기업 장학생 명단에서 네 이름이 빠졌던 일. 그때 네가 교무실 앞에서 혼자 서 있었지. 유리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뺀 사람이 네 아버지였다는 것도 기억해. 교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던 시절이었지.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경모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곧 잔을 들어 올렸다. 과거를 아직도 붙잡고 있다니 안타깝군. 나는 그때도 네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본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런가? 유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은 더 잘 봐. 누가 권력을 능력으로 착각하는지, 누가 돈을 방패로 쓰는지, 누가 계약서 뒤에 사람을 묻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테이블 끝까지 닿았다. 이주는 말없이 유린의 옆모습을 보았다.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사이에 필요 이상의 감정은 없어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유린의 침착함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오래 맞은 사람이 끝내 무너지지 않고 배운 균형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 백림그룹의 임원회의실에서 고개 숙인 사람들은 많았지만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정면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주는 물잔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경모는 화제를 바꾸듯 손뼉을 쳤다.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자리야. 유리나, 혹시 일이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요즘 네가 들여다본다는 백림 쪽 계약도 결국 사람 소개 없이는 어려울 텐데. 유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백림그룹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내부 누군가가 흘렸다는 뜻이었다. 이준 역시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경모에게 깊게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모는 전화를 받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는 식탁 위 은식기 표면에 비친 그의 움직임을 보았다. 그는 연회장 뒤쪽 복도로 향했고 2명의 남자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중 하나는 백림그룹 재무전략실 부실장 오찬익이었다. 유리는 그 얼굴을 자료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냅킨을 접어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이주는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왼쪽 복도에는 카메라가 2개 있습니다. 유린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 평범한 실직자가 호텔 보안 카메라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리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로 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지 않는 지점에서 걸음을 늦췄다. 귀빈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재개발 보상금, 임시법인, 감사 일정, 그리고 폐기해야 할 원본이라는 단어가 유린의 귀에 밝혔다. 그녀는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멈췄다. 유린 씨, 남의 대화를 듣는 취미가 있었나? 도경모의 목소리였다. 유린은 천천히 돌아섰다. 경모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낯선 남자 2이 서 있었다. 유린은 휴대전화를 코트 주머니 안으로 밀어넣었다. 동창 회장에서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귀빈실이 화장실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네 호텔 감각이 천박하진 않을 텐데. 경모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네가 뭘 들었든 있는 게 좋아. 있는 건 네가 잘하겠지. 장학생 명단도, 사고 현장도, 서류에서 사라진 사람 이름도. 유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경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가 드러났다. 그는 낮게 말했다. 너는 10년 전에도 그랬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 그래서 보기 싫었어. 지금도 그래. 하지만 그때와 달리 나는 더 많은 걸 가졌고 너는 여전히 혼자야. 유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혼자인 것과 약한 것은 달라. 경모가 손짓하자 뒤의 남자 중 하나가 유린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손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백이준이 서 있었다. 연회장의 조명보다 어두운 복도에서 그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경모는 헛웃음을 쳤다. 아, 남편분. 부부가 함께 엿듣는 취미라도 있습니까? 이주는 천천히 걸어왔다. 취미는 아닙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을 보면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경모의 부하가 이준을 막아섰다. 이준은 먼저 손을 들지 않았다. 다만 남자의 손목이 유린의 소매에 닿는 순간 그는 한 걸음 비켜서며 손목 관절을 정확히 꺾어 힘을 빼버렸다. 동작은 빠르지만 과격하지 않았고 남자는 비명 대신 짧은 신음을 흘리며 벽에 기대섰다. 다른 남자가 달려들려 하자 이준은 그의 재킷깃을 잡아 균형을 무너뜨리고 바닥에 무릎을 닿게 했다. 복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리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삼켰다. 싸움에 능한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이준은 분노가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였다. 필요한 만큼만 제압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 경모도 그것을 느낀 듯 얼굴에서 조롱을 지웠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이준은 그의 질문에 곧장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귀빈실 문틈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백림 재무전략실 문서 양식이군요. 폐기예정 원본이라는 말은 꽤 위험하게 들립니다. 오찬익이 안쪽에서 튀어나오듯 나왔다. 그는 이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찬익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경모는 그 반응을 놓치지 못했지만 의미를 읽지는 못했다. 이준은 찬익에게 시선을 주었다. 오 부실장님,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을 회사에 어떻게 보고할 생각입니까? 찬익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경모와 이준을 번갈아 보았다. 유리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확신했다. 백이준은 결코 단순한 대행 남편이 아니었다. 경모는 이를 악물었다. 모두 착각하지 마. 여기서 문제를 키우면 손해보는 건 너희야. 특히 나유린, 네가 가진 자료가 진짜라고 해도 시장은 네 말을 믿지 않아. 사람들은 돈과 직함을 믿지 상처 입은 정의감 따위는 믿지 않는다. 유리는 그의 협박을 조용히 들었다. 맞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을 모아. 그리고 기록은 언젠가 네가 믿는 돈보다 오래 남아. 그녀는 주머니 안 휴대전화를 단단히 쥐었다. 이주는 유린 앞에 완전히 서지 않았다. 그녀를 보호하되 가리지 않는 위치였다. 그 배려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경모는 다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하지만 나유린, 네가 내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하고 복도를 빠져나갔다. 오찬익은 마지막까지 이준을 보다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유린의 마음속 질문은 오히려 더 커졌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러나 유린은 이제 이 밤이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들어 입술만 적셨다. 이준은 곁에 앉아 여전히 조용했다. 주미란이 다가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유리는 피곤해서 바람을 쐬었다고 답했다. 미라는 믿지 않는 눈치였으나 더 묻지 못했다. 이준의 침묵이 주변을 이상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경모가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모두에게 후배 장학 기금과 재개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다. 유리는 그 박수 속에서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의 이름을 떠올렸다. 숫자에서 지워진 사람들, 계약서에서 밀려난 사람들, 돈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 그녀는 손뼉을 치지 않았다. 이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침묵은 많은 박수보다 더 단단하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경모는 마지막으로 유린에게 다가왔다. 오늘 남편분 덕에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 하지만 세상에는 잠깐 멋있어 보이는 사람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따로 있지. 유리는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라면 썩은 뿌리를 숨기지 말았어야지. 경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준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당신 같은 사람은 비싼 주인을 만나면 쓸모가 많습니다. 이준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저는 주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에 경모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유리는 처음으로 아주 옅게 웃었다. 경모는 명함을 다시 집어넣으며 낮게 말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준은 대답 대신 유린의 코트를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남편 역할로 보면 완벽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유리는 그의 손끝에서 연기가 아닌 습관적인 절제를 느꼈다. 그는 남을 돋보이게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중심에 서던 사람이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다. 도시는 젖은 도로 위에 불빛을 길게 흘리고 있었다. 유리는 주차장 입구에서 멈춰섰다. 오늘 고마웠어요. 약속한 돈은 추가로 보내겠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추가금은 됐습니다. 대신 방금 들은 내용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유리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왜요? 당신이 걱정해서요? 아니면 당신도 그 계약과 관련이 있어서요? 이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깊게 흔들렸다.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충분히 위험했다. 유리는 웃지 않았다. 나는 남편 역할을 부탁했지. 보호자를 고용한 적은 없어요. 이준은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가 아니라 목격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본 것은 겉면일 뿐입니다. 도경모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손은 사람 하나쯤 사라지게 만드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리는 비에 젖은 호텔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멈출 수 없겠네요. 그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주차장 안쪽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향해 짧게 번쩍였다. 이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유린의 팔을 잡아 자기 쪽으로 당겼고 승합차는 바로 옆 무릉덩이를 거칠게 밟으며 지나갔다. 차창은 짙게 가려져 있었지만 유리는 뒷좌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희미한 시선을 느꼈다. 이준은 번호판을 눈으로 따라가며 낮게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미 그들의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유리는 팔을 빼지 않았다. 놀라움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가 정한 명단 밖으로 밀려났고
이제는 누군가의 위험 명단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래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린 것 같았다. 그녀는 이준을 바라보았다. 백이준 씨,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직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나는 도경모보다 먼저 당신을 조사할 겁니다. 이준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숙였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유리는 뒷좌석에 앉아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잡음 사이로 경모의 목소리와 오찬익의 대답이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아있었다. 폐기해야 할 원본, 감사 일정, 포상금 전환.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작으로는 충분했다. 창밖에서 이준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는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는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오늘 산 것은 가짜 남편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각 호텔 최상층 비빈실에서 도경모는 잔을 벽에 던졌다. 유리 조각이 카펫 위에 흩어졌고 오찬익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남자 누구야? 경모가 물었다. 찬익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님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모는 비웃었다. 내부 사람이라면 더 좋지. 내부 사람은 돈으로 샀거나 약점으로 묶으면 돼. 나유린도 마찬가지야. 고개를 숙이게 만들면 끝이야. 찬익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 한번 멀리서 본 젊은 남자를 떠올렸다.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백림그룹의 실질적 후계자.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하던 남자. 오늘 복도에 서 있던 백이준의 눈빛은 그때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찬익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자신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모는 이미 자신이 판 구덩이의 깊이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유리는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다. 10년 전 그녀는 도경모에게서 장학금을 빼앗겼고 사람들에게 동정과 조롱을 동시에 받았다. 오늘 그는 다시 그녀를 낮추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기록이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더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 자신이 있었다. 비 내리는 창밖으로 세린 호텔의 불빛이 작아졌다. 유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편 백이준은 호텔 앞에서 검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찬익이 움직였습니다. 도경모와 연결 확인. 이준은 화면을 잠시 바라본 뒤 삭제했다.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일부터 나유린 씨 주변을 확인해. 들키지 않게. 상대가 뭐라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함부로 개입하지 마. 그녀가 먼저 칼을 뽑게도 돼. 칼날이 부러지지 않게만 해. 전화를 끄는 이준의 얼굴 위로 빗방울이 흘렀다. 세상은 그를 실직자라 불러도 상관없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적들이 방심할 만큼 낮은 그림자였다. 그러나 나유리는 그 그림자를 너무 빨리 꿰뚫어 보았다. 그는 그 사실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반가웠다. 도경모가 유린을 얕본 순간 이미 첫 번째 균열은 생겼다. 이준은 호텔 꼭대기 불빛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정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유린의 방에는 새벽 3시가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택시에서 돌아온 뒤 젖은 코트를 의자에 걸어둔 그녀는 뜨거운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녹음 파일을 3번 반복해서 들었다. 잡음은 많았고 문장은 끊겨 있었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분명했다. 폐기해야 할 원본, 감사 일정 조정, 보상금 전환, 그리고 오찬익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유리는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바꾸고 노트북과 외장 저장 장치에 각각 복사했다. 경험상 진실은 한 곳에만 두면 가장 먼저 사라졌다. 새벽빛이 창문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밝힐 무렵 유리는 백이준의 이름을 검색했다. 결과는 이상할 만큼 빈약했다. 같은 이름의 평범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어젯밤 그 남자의 눈빛과 어울리는 기록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SNS도 없고 오래된 직장 정보도 없고 동행대행 광고 사이트의 연락처 역시 임시 번호였다. 유리는 의자에 기대어
탈장을 꼈다. 정해진 직함 없이 움직인다는 말, 어질러진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말. 오찬익이 그를 보고 창백해지던 순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아침 9시가 되자 유리는 약속한 잔금을 보냈다. 곧이어 짧은 답장이 왔다. 받았습니다. 오늘 외출 계획이 있으면 동선을 바꾸십시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웃음기 없는 숨을 뱉었다. 그는 여전히 설명보다 지시가 먼저인 사람이었다. 유리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주는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다. 유리는 인사 없이 말했다. 내 동선은 내가 정합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거면 최소한 왜 조심하라는지 근거부터 말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 호텔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가 도경무의 공식 차량 명단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현장 하청 경비 회사가 쓰는 번호판과 연결됩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유리는 창밖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를 겁주려고 따라붙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말을 쓸 때 목소리가 너무 확실하네요.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는 손끝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두드렸다. 백이준 씨, 당신은 어젯밤부터 계속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정작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 정체보다 중요한 건 도경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입니다. 이준이 말했다. 유리는 즉시 받아쳤다. 그건 당신 기준이고요. 나는 정보가 불균형한 협력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당신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생각이라면 지금 여기서 끝내죠. 이준의 숨이 아주 낮게 들렸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유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니요. 높은 곳에서 내려온 척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이 침묵했다. 통화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지만 유리는 그가 전화를 끊기 직전 남긴 한마디를 기억했다. 오늘 점심 전까지 오찬익의 이름이 들어간 외부 자문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금액보다 서명 순서를 보십시오. 유리는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파일 박스를 열었다. 백림 재개발 자문 계약서의 서명란에는 발주 부서, 외부 회계 자문사, 자금 운용 협력사 순서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겉으로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이준의 말대로 서명 날짜를 비교하자 이상한 점이 보였다. 자금 운용 협력사의 승인 날짜가 발주 부서보다 이틀 빨랐다. 유리는 등줄기에 서늘함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돈이 움직인 뒤에 사업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계약서 사본들을 펼쳐놓고 날짜와 계좌, 담당자 이름을 색깔별로 표시했다. 도경모의 투자회사는 정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작은 용역업체와 임시법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각각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모으면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유리는 처음으로 이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서명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알았죠?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 문장은 유린의 손을 멈추게 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처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백림그룹 관련 사고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사들은 대부분 삭제되었거나 제목만 남아있었고 남은 것들 역시 회사의 공식 사과문과 안전점검 약속으로 끝났다. 그중 하나가 눈에 걸렸다. 12년 전 백림 계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였다. 사망자 명단은 간략했고 책임자는 하청 현장 소장 1명으로 기사 마지막 줄에는 유가족 일부가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었다. 정오 무렵 유린이 일하던 독립감사 자문사에서 전화가 왔다. 대표 여화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딱딱했다. 유린 씨, 당분간 백림 관련 자문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고객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유린은 예상했다는 듯 펜을 내려놓았다. 고객사가 누구인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화란은 낮게 한숨을 쉬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유린 씨가 사적인 감정으로 자료를 왜곡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호텔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도요. 유린은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경모의 대응은 빨랐다. 그는 그녀를 부정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녀가 만지는 증거마다 흙탕물을 묻히려 했다. 유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대표님, 제가 제출한 분석 보고서에서 숫자 오류나 근거 없는 추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지만 일은 숫자만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화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유린 씨 능력은 압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너무 커요. 회사까지 휘말리면 직원들 월급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유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는 늦게 왔다. 그녀는 화란을 탓하지 않았다. 작은 회사 대표가 거대한 자본 앞에서 겁먹는 것은 비겁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도경모는 늘 이런 식이었다. 직접 칼을 들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의 목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목소리를 맑게 만들었다. 유리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잃은 것은 계약 하나였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경모가 두려워한다는 증거였다. 그날 오후부터 소문은 더 노골적으로 퍼졌다. 동창 모임방에는 유린이 남편을 돈 주고 데려왔다는 글이 올라왔고, 곧이어 그녀가 백림그룹 고위층을 유혹해 계약을 따내려 했다는 악의적인 말까지 덧붙었다. 주미라는 걱정하는 척 전화를 걸어왔다. 유린아, 사실 아니지. 다들 말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말리긴 했는데 네가 원래 자존심이 세잖아. 혹시 무리해서 사람을 데려온 거면 그냥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리는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미라나, 남의 불행을 걱정처럼 포장하면 네 목소리부터 달라져. 미라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웃었다. 아직도 그렇게 날카롭네.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하지. 유리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 오해는 설명으로 풀리지만 악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해. 다음부터는 내 이름을 말할 때 조심해. 통화는 짧게 끝났다. 유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소문이 시작된 계정과 시간이 맞물리는 지점을 정리했다. 그중 몇 개는 도경모 회사 홍보팀과 연결된 외주 계정이었다. 공격은 개인적이면서 조직적이었다. 저녁이 되자 유리는 재개발 구역 근처에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다. 오찬익의 계약, 서명 날짜와 관련된 서류를 추적하던 중 초기 보상금 산정표를 작성한 행정대행업체 주소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골목에는 오래된 현수막이 바람에 부딪혀 마른 소리를 냈다. 개발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는 사람들의 삶 위에 찍힌 도장처럼 보였다. 유리는 길 건너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그녀가 멈출 때마다 같이 멈추고 있었다. 그녀는 겁먹은 척 걸음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을 산 뒤 계산대 옆 거울로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사진을 찍을 각도는 없었지만 키와 걸음걸이는 기억했다. 편의점을 나와 골목으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때 반대편에서 낡은 트럭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다. 백이준이 아니었다. 짧은 머리의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유린 씨, 이쪽으로 타십시오. 회장님 지시는 아니고 제 판단입니다. 유리는 문을 열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죠? 여자는 핸들을 잡은 채 답했다. 진료원입니다. 백이준 씨와 오래 일했습니다. 뒤따르는 남자는 하청경비업체 소속이고 지금 당신을 위협하는 것보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리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조급함은 없었다. 그러나 이준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믿을 이유도 없었다. 유리는 트럭에 타지 않고 말했다. 고맙지만 걸어가겠습니다. 대신 뒤에 있는 남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류원은 잠깐 유린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이준 씨가 왜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그녀는 트럭을 천천히 움직여 골목을 막듯 지나갔다. 그 사이 유리는 몸을 돌려 행정대행업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반송된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유리는 우편물 중 노출된 발신처와 날짜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중 하나는 은행 채권관리부서에서 보낸 것이었고 수취인은 사라진 임시법인 대표로 되어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회색 점퍼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길끝에 진료원이 서 있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통화 상대번호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류원이 말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이준 씨에게 전화나요? 네. 유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전할 때 이것도 같이 전해요.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나눌 상대를 원한다고. 류원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웃었다. 그 말은 아마 그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종류의 요구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린의 집 앞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와 오래된 복사본 몇 장이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연락해주세요. 이름은 권말순이었다. 복사본은 재개발 현장 사고 조사자료 일부였다. 사망자는 아니었지만 중상을 입은 노동자 권도율이 장비 관리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진술서였다. 그런데 진술서 작성 날짜가 사고 발생 전날로 되어 있었다. 유리는 곧장 쪽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재개발 구역 안쪽의 오래된 미용실이었다. 권말수는 이른이 넘어 보였고 손등에는 굳은 살과 얇은 흉터가 많았다. 그녀는 유린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지도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 힘을 모으듯 똑바로 앉았다. 우리 도유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서류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안 찍으면 치료비도 못 준다고 했어요. 유리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다. 괜찮으시면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해야지요. 말로만 하면 다들 늙은 여자가 헛소리한다고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도율은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하청업체는 이미 폐업했으며 보상금 대부분은 법률 대행 수수료와 가짜 채무 상환 명목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유리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다. 이 서류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죽은 현장 소장의 딸이 몰래 줬어요. 그 순간 미용실 문 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유리는 말순의 말을 끊지 않았지만 시선은 거울을 통해 바깥을 살폈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어젯밤 편의점 뒤에서 봤던 회색 점퍼 남자와 비슷한 체격이었다. 유리는 말순에게 조용히 물었다. 최근 누가 찾아왔습니까?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젊은 남자들이 왔어요. 도와주겠다는 사람 조심하라고. 괜히 들쑤시면 아들 병원비가 끊길 거라고 했습니다. 유리는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확인했다. 미용실을 나올 때 말수는 낡은 봉투 하나를 더 건넸다. 이건 내가 끝까지 숨기고 있던 겁니다. 도유리가 사고 전날 집에 가져온 작업 배치표예요. 유리는 봉투를 받아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필요한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말수는 유린의 손목을 잡았다. 아가씨, 조심해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않아서 무서운 거예요. 유리는 그 말을 오래 바라보았다. 맞았다. 양심 없는 권력은 돈보다 훨씬 위험했다. 그날 밤 유리는 이준을 다시 만났다. 장소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주차장이었다. 이준은 검은 코트 차림으로 난간 옆에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진료원이 조금 떨어져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유리는 인사 대신 권도율의 작업 배치표 사본을 내밀었다. 이준은 종이를 받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 양식은 백림건설 내부 현장 관리 시스템에서 출력된 겁니다. 외부 하청업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유리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걸 그렇게 빨리 알아보는 이유를 이제는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이준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았다. 다리 위 차량 불빛이 물결에 부서져 흘렀다. 저는 백림과 관련된 일을 오래 봐왔습니다. 유리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설명이 아니라 회피예요. 당신은 오찬익이 당신을 알아볼 정도의 위치에 있고 백림 내부 양식을 한눈에 구분하고 도경모의 차량만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직함이 없다고 말하죠. 이준 씨,
당신이 무엇을 숨기든 나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지금 말하세요. 나는 적보다 불투명한 동맹을 더 싫어합니다. 이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용하려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당신을 관찰하려 했습니다. 유리는 웃음 없이 물었다. 왜요? 백림 내부에서 사라진 원본 계약서를 외부에서 추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도경모 쪽에서 일부러 내보낸 미끼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러 온 사람이었군요. 미안합니다. 이준은 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았다. 유린의 눈동자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먼저 떠올랐다. 그녀는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10년 전 도경모의 아버지는 장학금을 미끼로 학교의 침묵을 샀고 사람들은 그녀의 가난을 누군가의 체면을 지키는 도구로 만들었다. 이제 이준마저 그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유리는 봉투를 다시 빼앗듯 가져왔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예요. 다음부터는 내가 부르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이준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낮게 말했다. 도경모는 곧 당신의 생계를 끊고 평판을 망가뜨리려 할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유리는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내 싸움이에요. 이준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혼자 감당하기엔 상대가 큽니다. 유리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큰 상대를 이기는 방법은 나도 압니다. 무릎부터 보지 않고 발밑부터 보면 돼요. 아무리 큰 사람도 무게중심이 무너지면 넘어진다는 것쯤은 배웠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다. 유린이 떠난 뒤 진료원이 다가왔다. 놓아줘도 됩니까? 이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강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보호를 원하지 않아. 류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류원은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오랜 시간 이준을 따라다닌 그녀는 그가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 얼마나 애써왔는지 알았다. 그런데 나유리는 그의 계획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획의 모서리를 찍고 들어왔다. 며칠 동안 유리는 이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대신 혼자 움직이며 자료를 더 모았다. 도경모의 회사가 투자한 임시법인 3곳은 모두 재개발 구역 주변 토지 매입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법인들의 대표는 일정한 시기마다 바뀌었다. 겉으로는 실패한 자영업자나 무명의 컨설턴트였지만 계좌 흐름은 한 곳으로 모였다. 유리는 밤마다 숫자를 따라가며 낯선 이름들을 하나씩 지도에 붙였다. 그 선 끝에는 도경모가 있었고 더 깊은 곳에는 백림그룹 내부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평판은 더욱 흔들렸다. 자문사 계약이 끊긴 뒤 다른 고객 2곳도 약속을 미뤘다. 한 곳은 직접적으로 말했다. 나유린 씨 실력은 믿지만 최근 소문 때문에 이사회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유리는 담담히 알겠다고 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오래된 가계부를 열어 남은 돈을 계산했다. 월세와 어머니 병원비, 자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여유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에 무릎 꿇지 않았다. 가난은 그녀에게 낯선 괴물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적이었다. 그날 저녁 권말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아가씨, 누가 우리 집 문 앞에 봉투를 두고 갔어요. 안에는 도율이 병원 사진이 있었고 뒷면에 멈추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즉시 택시를 잡았다. 말순의 집은 재개발 구역 끝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문 앞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봉투 안 사진은 멀리서 몰래 찍은 것이었다. 유리는 말순을 안정시킨 뒤 사진 뒷면을 보았다. 글씨는 굵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오래된 사고를 다시 열면 살아있는 사람부터 다친다. 유리는 사진을 비닐 파일에 넣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말순은 두려움에 손을 떨었다. 신고하면 도율이 병원비가 정말 끊길까봐 겁나요. 유리는 그녀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았다. 어르신, 저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조용할수록 더 쉽게 빼앗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유리는 그 눈물을 재촉하지 않았다. 사람은 올 권리까지 빼앗기면 끝내 말할 힘도 잃는다. 집을 나서자 골목 끝에 백이준이 서 있었다. 유린의 표정이 굳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이준은 다가오지 않고 말했다. 류원이 권말순 씨 집 주변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도경모 쪽이 아니라 백림 내부 감찰팀 출신이 섞여 있습니다. 유리는 눈썹을 좁혔다. 백림 내부라면 당신이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준은 조용히 답했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으면 꼬리가 끊깁니다. 유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사람을 미끼로 두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안전선은 만들었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그러나 유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안전선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이준은 그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오늘 밤 이후 권말순 씨와 아드님은 다른 병원으로 옮깁니다. 비용은 익명재단이 처리할 겁니다. 유리는 그를 오래 보았다. 익명이라는 말도 참 편리하네요. 이준은 답하지 못했다. 유리는 그의 침묵에서 처음으로 권력자의 오만이 아니라 죄책감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어 했지만 바로잡는 방식마저 오래 권력 안에서 배운 사람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말순 어르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세요. 도움은 좋지만 통보는 폭력과 닮을 때가 있어요. 이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유리는 그가 그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늦게 유리는 이준이 보낸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받았다. 파일에는 백림그룹 내부 조직도 일부와 오찬익의 최근 결제 기록이 들어있었다. 보낸 메시지는 길지 않았다. 당신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유리는 파일을 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보았다. 조직도 상단에 몇몇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었지만 결제 흐름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오찬익 위에는 재무전략실장 신무겸이 있었고 그 옆에는 회장 직속 특별감사 라인이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유리는 문서 속 숨겨진 메타 정보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파일 작성자 계정명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BIJ라는 영문 약자와 함께 백림 최고관리 권한을 뜻하는 내부 코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최고관리 권한은 일반 직원이나 외부 협력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유리는 이준의 이름을 떠올렸다. 백이준, BIJ.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코드 옆에 붙은 직함 부분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남은 한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다. 장.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진료원이었다. 유린 씨, 이준 씨에게 지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급했다. 무슨 일입니까? 류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준 씨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 하도윤 실장이 조금 전 괴한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찬익이 움직였고 회장실 문서고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유리는 책상 위 조직도를 바라보았다. 회장실, 문서고, 그리고 지워진 직함의 첫 글자. 유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 도시는 검은 유리처럼 차가웠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경모가 던진 조롱은 시작에 불과했고 백림그룹 내부의 어둠은 훨씬 오래되고 깊었다. 백이준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도 그 어둠 속에 있었다. 유리는 작업회 지표와 녹음 파일, 조직도 사본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류원에게 말했다. 병원 주소 보내주세요. 백이준 씨가 숨기는 진실보다 먼저 누가 사람을 때려 눕혔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병원 응급동 복도는 새벽에 끝자락에도 환했다. 나유리는 진료원이 보낸 주소를 따라 도착하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젖은 외투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도윤 실장은 중환자실 앞 처치실에 있었고 문 밖에는 말없이 서 있는 남자 둘이 있었다. 그들은 유린을 보자 길을 막으려 했지만 류원이 낮게 고개를 저었다. 유린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때려눕힌 자들이 남긴 흔적은 말보다 솔직했고 그녀는 그 흔적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하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치명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누군가 일부러 목숨을 빼앗기보다 입을 닫게 하려 했다는 사실은 더 선명했다. 유리는 침대 옆 의자에 놓인 찢어진 서류 가방을 보았다. 가방 안쪽 천에는 검은 먼지와 작은 금속 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한 뒤 손수건으로 그 일부를 눌러 담았다. 류원이 물었다. 그게 중요합니까? 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문서고가 열렸다면 자물쇠가 아니라 보관함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류원은 처음으로 유린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단지 숫자를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건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찾아내는 감각이 있었다. 유리는 병원 복도 끝에 CCTV 위치와 출입문 동선을 확인한 뒤 하도윤의 옷 주머니에서 나온 물품 목록을 살폈다. 휴대전화는 사라졌고 지갑은 그대로였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록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회색 봉투 손상. 유리는 고개를 들었다. 회색 봉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류원은 잠시 망설였다. 백림 회장실 문서고 출입기록 일부였습니다. 류원이 낮게 답했다. 유리는 눈을 좁혔다. 일부라면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죠. 그때 복도 반대편 비상계단 문이 열렸다. 백이준이 들어왔다. 코트 자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오른손 마디에는 얇은 상처가 있었다. 유리는 그 상처를 먼저 보았다. 누군가를 때린 흔적이라기보다 급하게 쇠문이나 유리 조각을 붙잡은 흔적이었다. 이준은 하도윤이 누워있는 방을 향해 걸어오다가 유린을 보고 멈췄다. 얼굴에는 놀람보다 체념이 먼저 떠올랐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다. 이준이 말했다. 유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보았다. 다쳤네요. 누구를 구하러 간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 겁니까? 이준은 손을 숨기지 않았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 말에 복도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유리는 가까이 다가가 낮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실패한 이유를 말할 차례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하도윤 실장이 왜 맞아야 했는지, 회장실 문서고가 왜 중요한지. 이번에도 절반만 말하면 나는 당신을 협력자가 아니라 장애물로 보겠습니다. 이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거기에는 처음 만났던 카페의 건조한 침묵 대신 피로와 오래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 어머니는 12년 전 백림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도윤은 그때 사라진 자료 일부를 추적해왔고 오늘 밤 문서고 출입 기록을 확보하려다 습격당했습니다. 유리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핵심을 피하고 있어요. 백림 회장실 문서고는 아무나 추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안쪽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준의 턱선이 굳었다. 류원은 시선을 내렸다. 긴 침묵 끝에 이준이 말했다. 나는 백림그룹의 후계 라인 안에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내부에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리는 가만히 그를 보았다. 후계 라인이라는 말은 너무 넓네요. 지금은 그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이준의 대답은 단단했지만 유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나도 그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권도율 작업 배치표와 녹음 파일 사본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냈다. 이건 내가 모은 증거예요. 당신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제안하죠. 더 이상 가짜 남편 계약은 없습니다. 당신이 내 동선을 감시하거나 내 판단을 시험하는 일도 없습니다. 정보는 같은 양으로 나누고 결정을 내릴 때는 서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준은 유린의 손에 든 작은 저장 장치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도경모의 목소리와
오찬익의 흔들림, 그리고 권말순 모자에 억울함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자료를 빼앗거나 보호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린이 왜 위험한 동맹인지 알았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고 위험을 낭만적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자기 칼을 자기 손에 쥐려 했다. 이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합니다. 당신을 시험한 건 내 오만이었습니다. 그 말은 유린의 분노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음 문을 열 만큼은 충분했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경모는 왜 백림 재무전략실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죠? 이주는 복도 의자에 앉지 않고 벽에 기대 섰다. 그는 외부 투자회사 대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무 겸 재무전략실장의 비공식 자금 운용 창구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일부를 임시법인으로 돌리고 그 돈을 다시 토지 매입과 우호 지분 확보에 쓰고 있습니다. 목표는 돈뿐 아니라 경영권 압박입니다. 유리는 빠르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이 임시법인으로 새고 그 법인들이 백림 내부 권력 싸움에 쓰이고 있다는 거군요.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경무는 그 과정에서 자기 몫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판 전체를 움직인다고 착각합니다. 유리는 차갑게 말했다. 오만한 사람은 늘 체스판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얼굴이 비친 유리만 보죠. 이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씁쓸함이 스쳤다. 당신은 도경모를 잘 압니다. 유리는 짧게 답했다.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래 보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도시의 먼지를 밀어냈고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다. 유리는 난간에 손을 얹은 채 물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주는 대답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남이 다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순진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현장 사고가 하청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았다. 누군가의 죽음은 서류 한 장으로 닫히지만 남겨진 사람 안에서는 계속 열린 채로 썩는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도 오래전 부당해고 뒤병을 얻었고 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숫자를 공부한 이유는 돈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뒤에 숨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유리는 낮게 말했다. 나는 복수를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일이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주는 그녀를 보았다. 그 차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하게 명확해졌다. 가짜 부부라는 허술한 껍데기는 사라졌고 대신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동맹이 생겼다. 유리는 이준에게 자신이 가진 계약 흐름표를 공유했고 이준은 백림 내부 결제 구조와 도경모 측 인맥도를 제공했다. 둘은 같은 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모든 자료는 세 곳에 나누어 보관했다. 유리는 권말순과 권도유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문제도 직접 설명하게 했다. 말순은 끝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도경모의 공격도 동시에 거칠어졌다. 며칠 뒤 아침 인터넷 게시판과 경제 관련 소식지에는 나유린의 이름이 실렸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독립감사 전문가의 위험한 사생활, 가짜 남편과 재벌 인맥 조작 의혹. 사진은 세린호텔 복도에서 이준과 유린이 함께 서 있던 장면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각도를 잘라 유린이 이준에게 매달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글에는 그녀가 백림 내부 자료를 얻기 위해 남성을 고용하고 고객사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 유리는 그 글을 읽는 동안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 끝은 차가워졌다. 곧이어 고객사 두 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마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주는 류원을 통해 즉시 정정보도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유리는 멈추라고 했다. 지금 반박하면 도경모가 원하는 싸움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증거는 사라지고 내 사생활만 도마 위에 오르겠죠. 이주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유리는 화면에 떠있는 악성글의 작성 시간을 표시했다. 도경모는 내가 무너졌다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준 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소리로 떠듭니다. 이준은 낮게 물었다. 당신을 더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미 다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이번 계획의 일부예요. 나는 상처를 숨기는 데 익숙하지만 필요하다면 상처를 미끼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유리는 일부러 오래된 코트를 입고 동창 주미란을 만났다. 장소는 도경모 회사 근처 카페였다. 미란은 화려한 귀걸이를 흔들며 앉자마자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유리나, 기사 봤어. 너무 속상하겠다. 그래도 경모가 널 완전히 미워하는 건 아니야. 네가 먼저 사과하면 도와줄 수도 있어. 유리는 눈을 내리깔고 손끝으로 컵을 만졌다. 사과하면 뭐가 달라질까? 미란의 눈이 반짝였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할 수도 있지. 남편이라는 사람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던데. 유리는 일부러 대답을 늦췄다. 미란은 그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하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경모가 오늘 밤 몇 사람을 만나. 너도 와서 조용히 얘기해보면 어때? 괜히 자료 들고 설치다가 더 망가지지 말고. 장소는 어디야? 유린이 힘없는 목소리로 묻자 미란은 승리한 듯 웃었다. 한성타워 40층 사설 라운지.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내가 말해둘게.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녀의 가방 안 녹음기는 작은 붉은 불빛을 죽인 채 모든 말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유리는 라운지에 가지 않았다. 대신 건물 맞은편 조명수리 업체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운전석에는 진료원이 있었고 뒷좌석에는 이준이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유리는 미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안해. 무서워서 못 가겠어. 도경모에게 화내지 말라고 전해줘. 이 메시지는 계산된 미끼였다. 도경모는 유린이 겁먹었다고 믿으면 더 노골적으로 말할 것이다. 이준은 화면에서 라운지 출입 명단을 확인했다. 신무겸의 비서, 오찬익, 도경모, 그리고 임시법인 대표들이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이어폰을 끼고 숨을 낮췄다. 라운지 안쪽에 설치된 도청 장치는 없었다. 대신 미란의 휴대전화가 역할을 했다. 유리는 그녀에게 일부러 두려움을 흘렸고 미란은 경모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통화 녹음을 켜둔 채 방에 들어갔다. 이준은 이 방식이 불안하다고 했지만 유리는 말했다. 배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배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미란은 늘 강한 쪽에 붙었고 오늘은 그 습관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겁니다. 이어폰 속으로 도경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유린이 결국 못 왔다고 겁먹은 거지. 경모가 웃었다. 미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많이 흔들린 것 같아. 남편이라는 사람도 연락이 잘 안 된다던데. 오찬익이 말했다. 그 여자가 가진 자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모의 대답이 곧바로 이어졌다. 많아봐야 복사본 몇 장과 잡음 섞인 녹음이지. 중요한 건 권말순 쪽이야. 그 노파가 현장 소장 딸에게서 받은 원본 배치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오늘 밤 사람 보내. 병원 옮겼다던데 찾아내면 돼. 유린의 손이 순간 굳었다. 이준은 즉시 류원에게 시선을 보냈다. 류원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폰 속 대화는 계속됐다. 신무겸 쪽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낮게 말했다. 회장실 문서고 건은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백이준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차 안의 공기가 멈췄다. 도경모가 비웃었다. 그 실직자 같은 놈 말인가. 비서는 차갑게 답했다.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 회장님 혈통입니다. 유리는 이준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그의 표정이 어떤지 알 것 같았다. 그녀가 이미 짐작한 진실은 이제 타인의 입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준은 낮게 말했다. 지금은 권말순 씨가 먼저입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뒤로 미뤄야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금이 같다. 이주는 후계 라인 안에 있다고 했다.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작은 조각이었다. 그녀가 위험 속에 함께 들어온 사람의 정체는 아직도 절반 이상 어둠 속에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권말순의 병실은 비어 있었다. 침대본은 반쯤 젖혀져 있었고 협탁 위 물컵은 바닥에 깨져 있었다. 권도율은 다른 검사실에 있어 무사했지만 말순은 사라졌다. 간호사는 보호자라고 말한 남자 둘이 왔고 말순이 직접 따라 나갔다고 했다. 유리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보안팀은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이주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병원장 직통번호를 말했고 3분 뒤 보안실 문이 열렸다. 화면 속 말수는 불안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 곁에 남자 하나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잡혔다. 유리는 확대된 화면의 일부에서 권도율의 병상 사진을 보았다. 협박이었다.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이주는 그 자책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유리는 바로 답했다. 위로는 나중에 해요. 차량 번호부터 추적하세요. 류원은 이미 번호판을 캡처하고 있었다. 하지만 번호판은 위조였고 차량은 병원 뒤편 도로에서 사라졌다. 그때 유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도경모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나유린, 네가 아직도 게임을 할 줄 아는 줄은 몰랐어. 꽤 재미있더군. 유리는 이를 악물지 않았다. 감정이 흔들리면 상대가 원하는 소리가 나온다. 권말순 어르신은 어디 있어? 경모가 웃었다. 걱정 마. 아직은 무사해. 네가 가진 것과 바꾸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작업 배치표, 원본, 녹음 파일, 그리고 백이준에게 받은 자료, 전부. 혼자 와라. 유리는 천천히 말했다. 장소. 잠깐의 침묵 뒤에 경모가 답했다. 내일 밤 10시 서하 재개발 구역 폐자재 창고. 경찰이나 그 남편 흉내내는 놈을 데려오면 노파는 다친다. 통화가 끊겼다. 보안실 안은 고요해졌다. 이준이 유린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자 그녀는 물러섰다. 이건 내 전화예요. 그리고 내 결정입니다. 이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혼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유리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혼자 가는 척할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세요.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보안실 유리창 너머 새벽 병원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안에서 오래 묶어두었던 분노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도경모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진실을 말할 마지막 용기를 낸 노인이었고 유린이 끝까지 지키려 한 사람이었다. 유리는 가방을 다시 매며 말했다. 도경모는 내가 절망해서 증거를 들고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준 씨, 이번에는 내 계획을 따라오세요. 당신 힘이 아니라 내 약함처럼 보이는 얼굴이 문을 열 겁니다. 이준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린이 눈썹을 올렸다. 또 조건인가요? 이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위험해지면 계획은 즉시 끝납니다. 유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협력자가 된 첫날부터 명령을 하네요. 그래도 이번엔 받아들이죠. 단, 위험하다는 판단은 당신 혼자 내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신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날카롭고 의심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밤이 끝날 무렵 유리는 병원 옥상에 홀로 섰다. 바람은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무심했다. 그녀는 권말순에 떨리던 손, 권도율의 병상사진, 하도윤의 붕대 감긴 얼굴을 떠올렸다. 도경모는 사람을 약점으로 만들었고 신무겸은 서류를 무기로 만들었으며 백림의 오래된 어둠은 아직 이름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백이준, 그는 그녀가 처음 생각한 가짜 남편도 단순한 조력자도 아니었다. 유리는 주머니 속 저장장치를 움켜쥐었다. 내일 밤 그들은 누가 누구를 미끼로 삼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Số từ 2376 đăng chờ TIFP TC chương G4 Continue
나수잉이 정남 증본 서하 재개발 구역의 폐자재 창고는 도시가 버린 폐허처럼 밤빛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녹슨 철무늬로 빗물이 검은 줄을 만들며 흘렀고 안쪽에서는 오래된 시멘트 냄새와 젖은 목재 냄새가 섞여 나왔다. 나유리는 낡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다. 가방 안에는 도경모가 요구한 자료처럼 보이도록 만든 복사본과 추적 장치가 들어 있었다. 진짜 증거는 이미 세 곳으로 나뉘어 보관되었고 하나는 그녀가 가장 믿지 않는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배기준은 창고에서 세 블록 떨어진 폐건물 옥상에 있었다. 그의 곁에는 진류원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무전기를 나누어 들고 있었다. 그들은 백림의 공식 경호팀이 아니었다. 이준이 오랫동안 따로 만든 내부 감시 조직이었다. 유리는 그가 결국 자신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거의 확신했지만 그 권력이 그녀의 판단을 덮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준은 기다려야 했다. 기다림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유리는 철문 앞에서 멈춰섰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고 가방을 빼앗듯 잡았다. 혼자 왔나? 유리는 피곤한 얼굴을 만들었다. 도경모가 원하는 대로 왔어요. 권말순 어르신부터 확인하게 해요. 남자는 웃었다. 아직도 조건을 말할 처지라고 생각하나? 유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가 조건을 말할 처지가 아니라면 당신들도 내 가방을 먼저 열 수 없겠죠. 도경모는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할 테니까. 남자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그녀를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창고 내부에는 폐목재와 철근 묶음이 벽처럼 쌓여 있었고 중간에는 임시 조명이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 아래 권말순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은 굵은 끈으로 묶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큰 상처가 없었다. 유리는 아주 짧게 안도했다. 말순은 그녀를 보자 고개를 흔들었다. 오면 안 됐어요. 유리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어르신이 저라면 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순의 눈가가 젖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도경모는 철제 계단 위 사무실에서 내려왔다. 그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를 꾸며낸 미소가 있었다. 나 유린, 결국 사람답게 말을 듣는군. 네가 처음부터 이랬으면 서로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유리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사람답게 말하는 법을 네게 배우고 싶지는 않아. 원하는 건 여기 있어. 먼저 권말순 어르신을 풀어줘. 경모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거래가 공평해야 한다고 믿는구나. 그래서 네가 늘 지는 거야. 유리는 말없이 가방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업 배치표 사본,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 백림 내부 조직도처럼 보이는 인쇄물이 들어있었다. 경모의 눈이 탐욕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부하에게 손짓해 자료를 가져오게 했다. 유리는 그가 종이를 확인하는 동안 창고 안 배치를 눈으로 세웠다. 남자는 모두 6명, 출입구 2곳, 권말순 뒤쪽에 낡은 승합차 한 대, 천장에는 오래된 크레인 레일이 있었다. 도망칠 길보다 무너뜨릴 균형을 먼저 찾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경모는 인쇄물을 넘기다 눈썹을 찌푸렸다. 원본은 어디 있지? 유리는 작은 웃음을 삼켰다. 내가 정말 원본을 들고 혼자 왔다고 믿었다면 너도 많이 급했나 봐. 경모의 얼굴이 굳었다. 유리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건 원본 자체가 아니야. 네가 두려워하는 건 원본이 어디에 있고 누가 이미 봤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지. 경모야, 너는 사람을 너무 쉽게 협박해.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쯤 숨기는 마지막 문이 있다는 걸 몰라. 경모는 분노를 억누르며 유린에게 다가왔다. 마지막 문이라. 네 마지막 문은 뭘까? 가난한 어머니, 병원비, 끊긴 계약, 망가진 평판, 아니면 그 실직자 남편인가? 유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그를 실직자라고 부르네. 경모는 비웃었다. 아니면 뭐지? 백림에 숨겨진 왕자님이라도 되나? 그 순간 창고 뒤편에 있던 남자 하나가 다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경모는 눈길을 돌렸다. 무슨 일이야? 남자는 낮게 말했다. 바깥 통신이 이상합니다. 경비 차량 2대가 연락이 안 됩니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준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너무 이르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경모가 직접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한 걸음 앞으로 갔다. 도경모, 네가 권말순, 어르신을 납치한 건 실수야. 그분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사람을 하찮게 보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됐거든. 경모는 이를 악물었다. 증거, 지겹지도 않나. 세상은 증거보다 힘을 먼저 봐. 법도 결국 힘 있는 쪽 말을 듣는다.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법이 늦게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은 달라.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자기 목소리로 자백하면 숨을 곳이 줄어들지. 경모가 순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가방과 그녀의 코트, 천장 조명 사이를 빠르게 훑었다. 그는 녹음을 의심했다. 부하 하나가 유린의 몸을 수색하려 다가왔다. 그때 바깥에서 짧은 충돌음이 들렸다. 창고의 낡은 철문이 크게 흔들렸고 조명 하나가 깜박거렸다. 이준의 낮은 목소리가 무전기처럼 창고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권말순 씨를 즉시 풀어라. 경모는 얼굴빛을 잃었다가 곧 분노로 회복했다. 스피커를 누가 켰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지금 이 창고 주변은 모두 기록되고 있다. 도경모, 더 늦기 전에 멈춰. 경모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백이준, 네가 뭔데 내게 명령하지? 숨어서 협박하는 꼴이 딱 네 수준이군. 유리는 그 순간 경모가 아직 이준의 진짜 위치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각은 들었지만 전체를 보지 못했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정보보다 자기 확신이 먼저였다. 이준은 창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뒤쪽 사무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진료원이 먼저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철제 난간을 밟고 내려와 권말순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남자들이 막아서자 류원은 몸을 낮춰 하나의 무릎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하나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눌렀다. 동작은 짧고 정확했다. 유리는 그 틈에 말순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고개 숙이세요. 말순은 떨면서도 그녀의 말을 따랐다. 끈은 예상보다 단단했지만 유리는 머리핀으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경모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저 여자부터 잡아.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정문이 안쪽으로 밀리며 열렸다. 백이준이 들어왔다. 비에 젖은 코트, 차갑게 가라앉은 얼굴, 그리고 더는 자신을 낮은 그림자 속에 숨기지 않는 걸음이었다. 그의 뒤에는 백림의 사설 감사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훈련되어 있었다. 경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불안이 떠올랐다. 오찬익은 어디 있나? 이준이 물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경모의 턱이 굳었다. 나와 무슨 상관이지? 경모가 대답했다. 이준은 천천히 걸어와 멈췄다. 상관이 많다. 오찬익은 1시간 전 공항에서 붙잡혔고 그의 가방에서 회장실 문서고 출입 기록과 신무겸 실장의 지시 문건이 나왔다. 네 이름도 함께 있었다. 경모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그런 걸 할 권한이 어디 있어. 이준은 아무 말 없이 류원에게 눈짓했다. 류원은 작은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켰다. 오찬익이 고개를 숙인 채 진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화면 속 오찬익은 창백했다. 도경모 대표가 임시법인 자료 폐기를 지시했고 신무겸 실장이 회장실 문서고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일부는 우호 지분 매입 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모는 화면을 향해 욕설을 삼키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준의 사람이 그를 막았다. 유리는 말순의 끈을 풀고 그녀를 일으켰다.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유린이 어깨를 받쳤다. 괜찮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실 거예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도유리는요, 안전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모는 이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도 결국 백림 사람이잖아. 깨끗한 척하지 마. 네 집안이 이 재개발로 얼마나 먹고 살았는지 몰라. 내 어머니 일도 결국 집안 싸움이지. 그 말이 창고 안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이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리는 그 흔들림을 보았다. 경모는 바로 그 틈을 노렸다. 네, 어머니가 죽은 날 누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알고 싶지 않나. 너희 회장실 기록에 다 있어. 그런데 네가 그걸 열 수 있을 것 같아. 이준의 손이 굳었다. 유리는 말순을 유언에게 넘기고 이준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은 그 미끼를 물 때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경모는 웃었다. 봐라, 나유린이 널 조종하네. 가짜 남편 노릇하다가 이제 진짜 개가 됐나. 순간 이준의 곁에 있던 감사팀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이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경모를 향해 말했다. 나를 흔들려면 더 정확한 진실을 가져왔어야 했다. 네가 가진 건 진실이 아니라 썩은 조각이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었다. 유린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납치 신고와 위치 정보를 넘겨두었고 말순의 병원 기록과 협박 사진까지 동시에 제출해 두었기 때문이다. 경모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여전히 탈출구를 찾았다. 자신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주변을 도구처럼 본다. 그는 갑자기 가장 가까운 부하를 밀쳐 혼란을 만들고 낡은 승합차 쪽으로 뛰었다. 그러나 차량 문을 열기도 전에 이준이 앞을 막았다. 이준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비켜. 경모가 소리쳤다. 이준은 차갑게 말했다. 사람들을 밟고 올라간 길은 늘 막다른 곳으로 이어진다. 경모는 주먹을 휘둘렀다. 이준은 몸을 반걸음 돌려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아 차문에 부딪히지 않게 제어했다. 분노에 찬 경모가 발버둥쳤지만 이준은 필요 이상으로 힘을 쓰지 않았다. 그는 경모를 무릎 꿇리지도 때리지도 않았다. 다만 움직일 수 없게 붙잡았다. 그 절제는 어떤 폭력보다 경모를 더 모욕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의 분노조차 마음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경찰이 들어오고 권말수는 담요를 두른 채 밖으로 나갔다. 유리는 그녀를 따라가려다 잠시 멈춰 경모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유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 하나 잡아도 아무것도 안 끝나.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 하나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살아서 말해야 해. 네가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너를 버리는지 법정에서 직접 보게 될 거야. 경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가장 정확한 판결이었다. 창고 사건은 즉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준이 원한 것은 짧은 폭로가 아니라 완전한 붕괴였다. 도경모를 납치와 협박 혐의로 붙잡는 것만으로는 신무겸과 백림 내부 라인을 끌어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무대를 준비했다. 백림그룹 긴급 이사회였다. 이사회는 이틀 뒤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명목은 재개발 사업 리스크 보고였지만 실제로는 신무겸과 우호 이사들이 이준을 공식 의사 결정 라인에서 밀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그들은 아직 이준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몰랐다. 유리는 회의 전날 이준을 백림 본사 맞은편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백림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써 있었다. 이준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공식 신분증 사본을 내밀었다. 백림그룹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 백이준. 유리는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미 예상했지만 손안의 종이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고용한 실직자는 사실 백림의 최고 결정권자였군요. 이준은 변명하지 않았다. 공개 직함을 쓰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내 잘못입니다. 유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당신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내 앞에 섰어요. 정보를 숨기고 나를 관찰하고 필요하면 보호라는 이름으로 동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유리는 이어 말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권말순 어르신과 권도율 씨, 하도윤 실장, 그리고 오래전 죽은 당신, 어머니의 진실까지. 이 싸움은 내 감정만으로 멈출 수 없어요. 이준의 눈빛이 어두웠다. 당신이 원하면 이사회 이후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유리는 차갑게 웃었다. 그 말도
참 권력자답네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당신이 정하려 합니까? 이주는 말을 잃었다. 유리는 회의 자료를 펼쳤다. 내일 당신은 회장으로 싸우세요. 나는 숫자로 싸우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당신 뒤에 세우지 마세요. 나는 보호받는 증인이 아니라 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로 들어갑니다. 이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자리는 내 뒤가 아니라 내 옆입니다. 다음 날 백림본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차가운 긴장이 깔려 있었다. 긴 테이블을 따라 이사들과 임원들이 앉았고 신무겸은 평온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 권력 가까이 살아남은 사람 특유의 무표정이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자 문이 열렸고 백이준이 들어왔다. 평소 대중 앞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그가 공식 직함을 달고 나타나자 회의실 전체가 낮게 술렁였다. 이준은 상석에 앉지 않았다. 먼저 문 옆에 선 유린을 안으로 들였다. 신무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나유린 씨는 외부 자문 계약이 종료된 분 아닙니까?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준이 차분히 말했다. 오늘 회의의 핵심 자료를 분석한 독립감사인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 권한으로 승인했습니다. 신무겸은 얇게 웃었다. 회장 직무대행께서 사적인 관계를 공적 회의에 끌어들이는군요. 유리는 그 말에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제 사생활에 관심이 많으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숫자가 더 부끄러운 말을 할 겁니다. 그녀는 화면에 첫 번째 표를 띄웠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내역과 임시법인 계좌 흐름이었다. 회의실은 처음에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선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소액 용역비가 토지 매입 자금으로 바뀌며 그 토지가 다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담보로 사용된 구조가 드러나자 몇몇 이사의 얼굴이 굳었다. 유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승인 날짜가 발주 날짜보다 빠른 계약이 13건, 동일한 중개 계좌를 거친 지급이 26건, 허위 용역 가능성이 높은 법인이 7곳입니다. 신무겸은 손을 들었다. 추정일 뿐입니다. 내부 원본 없이 외부인이 만든 도식은 이사회를 흔들기 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을 넘겼다.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하도윤이 붕대를 감은 채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문서 상자가 있었다. 이주는 상자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실 문서고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출입 기록, 신무겸의 지시 메모, 오찬익의 결제 사본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하도윤은 비틀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신무겸의 얼굴이 처음으로 창백해졌다. 이주는 그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남긴 문제를 12년 동안 덮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보상금까지 훔쳐 경영권 싸움에 썼다. 신무겸은 이를 악물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돈도 때로는 방패가 됩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회사는 사람을 밟아 지키는 성이 아니다. 그렇게 세운 벽은 언젠가 안쪽 사람부터 가둔다. 유리는 그 말을 들으며 이준이 처음으로 자기 가문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음을 느꼈다. 회의실 문 밖에서 조사관들이 들어왔다. 이준은 이미 모든 자료를 외부 기관에 제출했고 이사회는 더 이상 내부에서 덮을 수 없는 공개 절차로 넘어가고 있었다. 신무겸은 마지막으로 유린을 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기업은 정의감으로 굴러가지 않아. 유린은 조용히 답했다. 맞습니다. 기업은 정의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로 굴러가는 기업은 언젠가 장부보다 먼저 사람들의 기억에서 파산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이주는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밝음보다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유리는 그 곁에 섰다. 끝난 게 아니죠.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경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겁니다. 어머니 일과 관련된 조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두렵습니까? 이주는 솔직히 답했다. 네, 그 진실이 내 가족까지 무너뜨릴까봐 두렵습니다. 유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열어야 합니다. 닫힌 진실은
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무너져요. 그날 저녁 언론에는 백림그룹 긴급 이사회와 재개발 비리 수사 착수 소식이 터졌다. 도경무는 납치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신무겸은 직무 정지되었다. 주미란을 비롯한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 유린을 비웃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녀의 연락처를 잊은 듯 조용해졌다. 그러나 유린은 그 침묵에서 위안을 찾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반복되지 않는 구조였다. 밤늦게 그녀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백유준의 어머니가 죽던 날 마지막 통화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유리는 메시지를 이준에게 전달하기 전 오래 화면을 바라보았다. 도경무는 아직도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칼처럼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할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은 적을 찌르기 전에 때로 자신을 먼저 베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준의 숨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유리는 말을 이었다. 마지막 싸움은 도경무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선택하는 싸움이 될 겁니다. 백이준은 새벽 내내 아버지 백도윤의 병실문 앞에 서 있었다. 병원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조차 오래된 판결문처럼 차갑게 울렸다. 도경무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지만 깊었다. 어머니가 죽던 날 마지막 통화자가 아버지였다는 말은 이준이 12년 동안 피하려 했던 가장 어두운 가능성을 문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늘 저기 밖에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래야 싸움이 단순해지고 분노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유리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아직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았다. 비밀을 숨긴 남자, 권력을 가진 남자,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고립된 남자가 한 사람 안에 겹쳐 있었다. 유리는 그에게 다가가 위로부터 꺼내지 않았다. 부드러운 말은 때로 진실을 미루는 핑계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묻지 않으면 도경무가 만든 문장 안에서 평생 살게 될 거예요. 이준은 고개를 돌려 유린을 보았다. 당신은 늘 가장 아픈 곳을 피해가지 않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유리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피하면 그곳이 썩습니다. 나도 오래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가난을 조롱하던 사람들, 아버지를 무너뜨린 회사, 내가 아무리 똑바로 서도 누군가는 내 등을 가격표처럼 보던 시절. 그런데 피한다고 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준은 오래 침묵하다가 병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백도윤은 산소줄을 단 채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한때 백림그룹을 단숨에 움직였던 남자의 몸은 병으로 가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흐리지 않았다. 그는 이준과 유린을 번갈아 보았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이준은 침대 옆에 서서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까? 백도윤은 눈꺼풀을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그렇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준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왜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백도윤은 긴 숨을 내쉬었다. 네 어머니는 현장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들고 나를 찾아오려 했다. 나는 오지 말라고 했다. 이미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많았고 그녀가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사람을 보내 보호하려 했고 그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 이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왜 기록을 덮었습니까? 왜 어머니를 단순한 사고로 남겨두었습니까? 백도윤은 눈을 감았다. 회사를 지킨다는 착각을 했다. 유리는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을 굳혔다. 가장 위험한 말은 늘 그럴듯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모여 가장 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다. 백도윤은 낮게 이어 말했다. 그때 이사회는 이미 나를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공개하면 백림은 무너지고 네 어머니가 남긴 증거도 사라질 거라 믿었다. 그래서 문서고에 봉인했다. 언젠가 네가 충분히 강해지면 열 수 있게 하려 했다. 이준은 차갑게 물었다. 그때
피해자들은 기다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다. 유리는 그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려 모든 힘을 쓰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봉인한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백도윤은 유린을 바라보았다. 너는 누구냐? 유린은 담담히 답했다. 이번 사건을 분석한 감사인이고 권말순 씨와 권도율 씨의 증언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이준 씨가 진실을 선택할 수 있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백도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준에게 그런 사람이 생겼다니 다행이군. 유리는 웃지 않았다. 다행으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없으면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둘 다 하지 않으면 도경무와 신무겸이 남긴 거짓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백도윤은 침대 옆 금고 번호를 불렀고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녹음장치,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백림 장학재단 이름이 적힌 봉투가 들어있었다. 수첩은 이준의 어머니 백할인이 남긴 것이었다. 거기에는 현장사고 전날 작업 배치가 바뀐 이후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구역에 서명 없이 투입된 사실, 보상금 일부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흐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준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남기고 싶다. 이준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오래 만졌다. 어머니가 남기려 했던 것은 재산도 복수도 아니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굴러가는 회사, 침묵을 사지 않는 힘이었다. 낡은 녹음장치에는 백할인과 신무겸의 대화 일부가 남아있었다. 신무겸은 그때도 같은 말을 했다. 회사는 정의감으로 지킬 수 없다고. 백할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을 버리고 남은 것은 회사가 아니라 껍데기라고. 녹음은 갑자기 끊겼고 마지막에는 거친 숨소리와 차량 소리만 남았다. 유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법정 증거로 쓰려면 원본 보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봉투가 왜 여기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백도윤은 힘겹게 말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은 곳이다. 백림 장학재단은 재개발 구역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홍보수단처럼 쓰였다. 그러나 봉투 안에는 재단 계좌 흐름이 아니라 오래된 보관증이 있었다. 보관 장소는 재단이 후원하던 작은 공부방의 지하 자료실이었다. 백할이는 위험을 예감하고 원본 일부를 회사 밖에 남겨둔 것이었다. 이준은 즉시 움직이려 했지만 유린이 막았다. 도경모도 이 정보를 노릴 겁니다. 그가 마지막 카드를 보냈다는 건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날 오후 도경모는 구치소 조사실에서 변호사를 앞세워 여전히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 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잡힌 뒤에도 신무겸이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믿었고 백림 내부 우호 이사들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신무겸은 이미 침묵했고 오찬익은 거래를 시작했으며 미라는 자기 이름이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며 진술서를 쓰고 있었다. 권력의 주변에 붙어 살던 사람들은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냄새를 맡았다. 도경모는 유린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는 의자에 기대 말했다. 나를 보러 오다니 승리감이라도 즐기고 싶었나. 유리는 유리병 너머 그를 담담히 바라보았다. 아니, 확인하러 왔어. 네가 정말 마지막까지 네 발로 걸어 들어가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끌고 넘어지려 하는지. 경모는 웃었다. 넌 아직도 내가 끝났다고 믿는구나. 백림은 나를 버릴 수 없어. 내가 가진 파일이 너무 많거든. 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그 파일을 누가 먼저 열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경모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리는 말을 이었다. 너는 신무겸의 칼이었고 오찬익의 방패였고 미란 같은 사람들의 사다리였어. 그런데 칼은 녹슬면 버려지고 방패는 깨지면 교체되고 사다리는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다보지 않아. 경모는 주먹을 쥐었다. 너 따위가 나를 판단해. 유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네 장부가 너를 판단하고 네 녹음이 너를 판단하고 네가 하찮게 본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 거야. 나는 그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정리할 뿐이야. 그날 밤 유린과 이주는 백림장학재단 공부방으로 향했다. 진료원과 감사팀은 주변을 넓게 둘러싸고 있었지만 유리는 일부러 정문으로 들어갔다. 공부방은 오래된 상가 2층에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낡은 책장이 줄지어 있었다. 지하 자료실 문은 녹슨 열쇠로 열렸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백할인의 이름이 적힌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다. 이주는 상자를 열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유리는 그에게 열쇠를 건넸다. 이번에는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상자 안에는 사고 현장의 원본 배치표, 보상금 전환 계좌 기록, 그리고 피해 노동자 가족들의 명단이 있었다. 그 중에는 권도율의 이름도 있었고 당시 사망한 현장 소장의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한 진술서도 있었다. 현장 소장은 책임자가 아니라 내부 지시를 거부하다가 희생된 사람이었다. 유리는 자료를 한 장씩 보존 봉투에 넣었다. 그 순간 지하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류원의 무전이 짧게 울렸다. 외부 침입 2명, 도주로 차단 중입니다. 유리는 눈을 들었다. 도경보가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그의 남은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다. 불이 한번 깜박이고 자료실이 어두워졌다. 누군가 전원을 끊었다. 이주는 유린 앞을 막으려 했고 유리는 그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었다. 또 뒤에 세우려 하지 마세요. 그녀는 낮게 말하고 손전등을 켰다. 좁은 계단 아래로 그림자가 밀려왔다.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지만 이준이 그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어 제압했다. 다른 남자는 상자를 노리고 뛰어들었다. 유리는 몸을 숙여 상자를 발로 밀어 책장 아래로 넣고 가까운 파일박스로 남자의 시야를 막았다. 류원이 곧 내려와 상황을 끝냈다. 싸움은 짧았지만 이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유린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고 유리는 먼저 상자를 확인했다. 자료는 무사했다. 그녀가 숨을 내쉬자 이준이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말은 갑작스럽고 솔직했다. 유리는 잠시 그를 보았다. 두려움이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아직 구분하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은 붙잡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유리는 상자를 안으며 답했다. 그 정도 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백림그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은 첫 번째보다 훨씬 무거웠다. 이번에는 이준이 회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백림그룹의 공식 대표로 연단에 섰고 유리는 외부감사 보고서를 들고 옆자리에 앉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고 질문은 날카로웠다. 이준은 준비된 사과문을 읽지 않았다. 그는 먼저 피해자 명단을 불렀다. 권도율, 사망한 현장 소장, 안재필, 강제 이주된 주민들, 보상금을 빼앗긴 가족들. 이름이 하나씩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오자 회견장은 점차 조용해졌다. 이준은 고개를 숙였다. 백림은 회사의 이름으로 피해를 만들었고 침묵으로 그 피해를 키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료를 봉인했고 저는 너무 늦게 열었습니다.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다투겠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독립보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기금은 임원 성과급과 불법 환수 자산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회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지우는 시대는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유리는 이어서 감사보고서의 핵심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허위 용역 계약, 임시법인, 우호 지분 매입, 보상금 전환 구조가 차례로 공개되었다. 기자 중 하나가 물었다. 나유린 씨는 한때 백이준 대표와 사적 관계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닙니까? 회견장이 잠깐 술렁였다. 유리는 마이크를 잡고 답했다. 의혹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석 원자료와 검증 과정을 제3자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제 사생활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답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롱에 해명하기 위해 서 있지 않았다. 회견 뒤 권말수는 휠체어에 앉은 권도율과 함께 유린을 찾아왔다. 말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다. 우리 도율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 수 있게 됐어요. 유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이 버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록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권도율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기록을 믿어줘야 했습니다. 유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기록은 당신을 누르는 돌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발판이 될 겁니다. 도경모의 몰락은 빠르면서도 초라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찬익과 미란, 하청 경비업체 관리자의 진술이 쌓이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신무겸은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차명계좌와 가족명의 부동산이 드러나면서 그 말은 설 자리를 잃었다. 미라는 끝내 유린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유린은 답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도 증오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을 빚지고 있지 않았다. 몇 달 뒤 백림 재개발구역에는 철거 대신 임시상담소와 법률지원 부스가 먼저 세워졌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를 다시 검토받았고 권도율은 재활치료를 이어가며 현장 안전 감시단 자문을 맡게 되었다. 백림그룹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주는 임원회의마다 피해자 지원 진행 상황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어떤 이들은 그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수군댔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문장이 이제 그의 회의실 벽에 걸려 있었다. 유리는 백림의 정규 임원 제안을 거절했다. 이주는 예상했지만 막상 그녀가 봉투를 돌려주자 잠시 웃지 못했다. 유리는 작은 사무실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약한 계약서를 읽어주는 감사서를 만들 생각이에요. 재개발, 하청, 병원비, 장학금, 모든 힘없는 사람이 서명하기 전에 누군가 숫자를 같이 봐주는 곳입니다. 이주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유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후원은 받을 수 있지만 간섭은 받지 않습니다. 이주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웃었다. 이제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주미란이 아니라 다른 동창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다. 괜찮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유리는 한동안 화면을 보다가 삭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에게 함께 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번엔 진짜 남편 역할이 필요 없습니까?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이준은 낮게 웃었다. 처음 받은 금액도 아직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건 수업료로 두세요. 동창회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웃었고 몇몇은 유린의 눈을 피했다. 도경모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유리는 그 빈자리를 오래 보지 않았다. 10년 전의 모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끌고 다니지도 않았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사과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유리는 모두에게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끄덕였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이준이 길 건너에 서 있었다. 데리러 온 건 아니라고 그는 먼저 말했다. 지나가던 길입니다. 유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백림 대표가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요. 이준은 태연히 답했다. 정해진 직함 없이 움직이던 습관이 아직 남았습니다. 유리는 그와 나란히 걸었다. 겨울비 대신 부드러운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되기까지 많은 진실이 필요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주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유리는 눈썹을 올렸다. 또 계약서인가요?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감사소 첫 번째 후원 약정서입니다. 단 의결권도 간섭권도 없습니다. 유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조건은 깨끗했고
철회권은 그녀에게 더 많았다. 그녀는 펜을 꺼내 서명하려다 멈췄다. 백이준 씨, 나는 아직 당신의 세계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세계를 조금씩 고치는 중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들어오고 싶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유리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사랑은 때로 구원처럼 포장되지만 그녀는 구원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는 관계를 원했고 상대가 자기 죄책감을 씻기 위해 내미는 손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준의 손은 이제 예전과 달랐다. 끌어당기거나 가두려 하지 않고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명한 약정서를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럼 나도 하나 고치죠. 예전에 나는 누군가 옆에 서면 약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옆에 설 사람을 고르는 게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역할이 아닙니다. 유리는 그의 손을 보며 웃었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잡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준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멀리 백림그룹 건물의 불빛이 밤하늘에 떠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는 권도율이 다시 걷는 연습을 하고 권말순이 오래된 미용실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서명하기 전 계약서를 읽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짜 남편을 빌린 밤은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우연은 오래 묻힌 진실을 깨웠고 거짓 권력의 균열을 열었으며 두 사람이 자기 안에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창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소문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이준 역시 더 이상 회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어머니의 죽음을 복수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서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때는 계약도 가면도 필요 없을 것이다.